네, 안녕하십니까. 2022 탄소중립 시민참여 라운드 테이블 오늘 4회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탄소 중립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에서 기후변화와 농업, 먹거리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이 지금 나와 계신데요. 제주 도내에서도 이제 이런 농업과 이제 먹거리 활동 같이 쭉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이어서 아마 오늘 좋은 내용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제가 한 분씩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좀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 활동도 같이 곁들여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물매 힐링팜 양희전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제주시 애월 수산리에서 유기농을 한 20년 동안 이제 유기농 농업을 이제 운영하면서 지금 이제 농업 환경이 많이 이제 변하고 이제 바뀌니까 이제 2차, 3차를 이제 강화시켜서 6차 산업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힐링 컨텐츠가 많이 이제 필요하게 돼서 저는 이제 농장에 치유 프로그램을 얹어서 이제 치유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매 힐링팜이라는 치유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양희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이제 유기농업을 한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친환경 농업 단체 제주도 친환경 농업 협회라는 사람법인 친환경 농업 단체를 농업 조직을 이제 거기에 부회장을 맡고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농장은 어느 정도 규모가 규모가 큰 땅값이 너무 비싸서 규모를 많이 못 늘리고 한 자경으로 하는 거 한 3,000평 정도. 그래서 나머지 한 3,000평은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물매 힐링팜 규모가 그 정도. 네. 물매는 이제 수산리에 있으니까. 네, 수산. 수산리에 치유하는 농장이라고 해서 힐링팜입니다. 원래 고향이 수산입니다. 애월 수산이죠. 네. 네. 한번 가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그 지역의 평화 인권 운동을 하고 계시죠. 제주 평화인권연구소 와세 신강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사실 인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의 모든 분야에 다 걸쳐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얼굴을 다 내밀고 있어가지고 오늘 주제가 기후변화와 농업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거 관련된 저희 단체 활동 조금 소개해드리면 한 3년 전인가부터 사실은 유엔에서 지금 농민들에 대한 권리 선언이 가장 최근에 나온 권리 선언인데 2019년도인가 20년에 나와서 잠깐 헷갈리는데 그 농민 권리 선언 그를 알리는 작업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한국 내 농민권리선언 포럼과 같이 해가지고 제주도 농민회랑 같이 해서 농민권리선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작업들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제주인권 포럼이라고 작년 10월에 했었고 원래 10월 달에도 할 건데 여기서도 이제 농민권리 관련해서 세미나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제가 유엔 농민권리선언 포럼의 운영위원회로 하라고 해가지고 맡아서 그것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권계에서는 지금 현재 기후변화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이 기후변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악화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걸 인권의 측면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에 지금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의 문제로 이 환경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가 좀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 연구진에 끼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어민 쪽도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그쪽에 대한 실제 지금 현장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그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고 저희 단체는 아무튼 인권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또 농사도 지으시잖아요. 예, 아마 같은 단체 회원인지 모르겠는데 농업 부문 단체 쪽으로는 이름만 올라가 있고 많이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요즘 소위 말하는 태평용법으로 전환해서 꽤 규모도 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막 거의 풀 관리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진짜 유기농으로 하시는 거죠? 예, 저도 친환경으로 한 3,500평 넘게 적용을 하고 있긴 한데 풀으니까 좋네요. 관리 안 되면 저기 대표님한테 좀 임대해 주셔도 관리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권단체는 이제 그 월급이 없기 때문에 저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죠. 임대료를 가지고. 임대료가 그럼 벌어먹고 살 수가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살림 제주 그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김인숙 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살림 제주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에서 조합원 활동팀을 맡고 있는 김인숙입니다. 네, 저는 이제 조합원들과 같이 이제 그 한살림 안에서 기후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잠깐 한살림 소개를 드린다면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결성해서 만든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입니다. 자연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생산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밥산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 지역살림을 모토로 해가지고 지금 가치를 두고 조합원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조합원 활동팀의 이제 추진 목표는 조합원들과 함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생활 실천과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각자의 조합원 생활 속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실천 방법들을 같이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 뭐 SNS 홈페이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활동 홍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요 의제로서 한살림 먹거리를 위한 돌봄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장 폐기물과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생활 실천 운동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문제, 그리고 정책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지금 조합원들하고 같이 해나가고 있고, 다양한 기후위기 해결 방법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옆에서 봐도 이제 그 한살림 같은 경우는 이제 생협운동뿐 아니라 좀 이런 기후위기 관련된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같이 하는 지속가능 협의회랑도 같이 지금 봉투권 모으기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그 소비조합원들만의 일이 아닌 기후위기 변화에 따라서 플라스틱 용품을 줄이는 이제 몰장 안에서 비닐 없는 장바 캠페인도 같이 이제 제주도 민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기후 변화와 이제 농업 관계를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 지금 이게 그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변화하고 농업이 무슨 관계가 있지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후 변화 그러니까 이런 지구 온난화 현상이 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을지 대표님이 먼저 한번 좀 그 현장에서 좀 체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정말 이제 농업 환경을 이제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진짜 기후 변화, 기후 위기하고 농업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정말 현장에서 기후 변화, 기후 재앙을 가장 현실감 있게 체득하고 그런 걸 이제 경험하고 있는 분이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후 변화 처음에는 기후 변화라고 얘기하다가 지금 기후 위기랑 기후 재앙이라는 말로 이제 변화했는데, 그런 진짜 기후 변화는 한 10여 년 전부터 그걸 느꼈거든요, 사실면서. 그러면서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대비를 할 그런 고민들을 좀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농업 환경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는 정말 기후 위기에서 기후 재앙으로 바뀌면서 정말 농사짓기 힘들다. 정말 농업 환경이 너무 극도로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거는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닌 정말 모든 이제 이런 기후 위기, 기후 변화를 만드는 모든 산업군에서 같이 공동으로 고민도 하고 또 대안도 마련해야 될 그런 시기가 정말 도래했다. 이게 뭐 그냥 위기감이 아니고 정말 현장에서 느끼는 그 불안감,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원래도
정말 봄에는 뭐 비가 뭐 쏟아질 때는 뭐 한 달간 쏟아지다가 또 갑자기 비 안 오기 시작하니까 한 두 달, 석 달 동안 아예 비가 안 와버리고 가뭄 상태가 나니까 뭐 작물을 심으려고 해도 심고서 말라서 죽어버리고 또 뭐 노지 감귤도 다막귤 생육들이 다 떨어지고 귤 열매도 떨어져 버리는 그 생산량이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기후 재앙이 정말 현장에 왔다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가끔 저기 어디 과수원이나 가시면 체감하십니까? 저는 뭐냐면 전통적인 농업 기술이 일정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후 변화나 온도 변화에 의해서 기존에 이때쯤이면 뭐 요거 해야지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어떤 온도 변화나 절기가 맞춰지지 않는 절기도 맞춰지지 않고 그러니까 절기가 맞춰지지 않으면 그 각 작물들이 생장할 때 여러 가지 온도 변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 뭐 일조량이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어떤 자연 절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로 맞춰졌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졌다는 측면들이 좀 있고요. 이거를 제가 한번 그 현장 조사 이번에 연구 용역 때문에 나가봤었는데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기후학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후 위기에 의한 이렇게 온도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 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단기간의 온도 변화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의 온도와 점심의 온도 그 변동차가 큰 거예요. 전반적으로 온도는 뭐 1도, 0.5도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근데 이 기후 변동이 되게 심해지거든요. 기후 변동이 심하니까 동쪽 같은 경우에 가서 물어보니까 당근씨를 딱 뿌렸는데 날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물을 뿌리면 당근씨가 이제 약간 익어버리는 거죠. 감자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파종 시기를 계속 놓치는 거예요. 파종을 했다고 해도 기후 그 당시에 맞춰져야 될 기후 변동 폭에서 너무 크니까 이 파종 시기를 계속 놓치거나 재파종을 해야 되거나 그러면서 생산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는 문제들도 있고요. 어민들 같은 경우에 그 특히 해녀분들 이렇게 조금 상담 조사를 해보니까 뭐냐면 들어가 봤는데 예전에는 안 보이던 게 막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군인 해녀들도 들어가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종이라든지 해저 환경이 굉장히 변화되는데 문제는 이 해저 환경들을 지탱해주는 것이 이제 그 해저 속에서 그 바다 밑에서의 숲인데 해초들이 일단 사라져 있는 문제들이 있다. 이게 수온 상승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종이 되게 변화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뭐 기존에 해왔던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요새 풀이 너무 많이 자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그 토지를 관리하거나 토양 관리할 때 있어서의 기후 변화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어떤 행위를 잡초도 많이 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외래종도 많이 들어오고. 외래종도 뭐 엄청나게 나오고. 일단은 그 적절한 생산 시기와 적절한 생산 온도를 맞춰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량 생산으로 해서 시설을 가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또 기후 변화의 위기의 원인을 좀 제공하는 측면들이 좀 있어서 사실 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목 같은 것도 그 전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육지부의 귤이 뭐 이렇게 감귤류가 제대로 안 했었는데 이제 뭐 10여 년 전부터 이제 뭐 한라봉이라든가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해서 육지부에 많이 이제 전파가 되고 그게 점점 이제 환경들이 따뜻해지니까 그게 면적이 계속 늘어나서 이제는 이제 뭐 이게 완도나 남해 쪽에는 이제 노지 감귤까지 재배할 정도로 이렇게 돼버려서 그게 지금까지 제주도가 정말 제주도와 주산지였었는데 이제 그 주산지가 이제 옮겨지면서 제주도 농민들은 정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뭐 외래종이라든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계속 제주에서 생산됐던 작목들이 환경이 변하면서 성장 환경들이 이제 계속
바꿔야 되니까 이제 좀 뭔가 품목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도 온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귤 주산 산업에서는 이제는 그것도 이제 변화도 해야 되고 밭작물 같은 것도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뭐 심어놓으면 그냥 말라버리고 딱 그 적기를 놓쳐버리면 이제 생산이 안 될 정도로. 근데 또 육지부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게 생산이 되고. 그래서 저희 원래 정말 예를 들면은 초당 옥수수가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이제 몇 년간의 독보적인 산업이었었는데 원래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남 지역에서 조기에 추가 같이 되는 바람에 완전히 이제 제주도 초당 옥수수가 완전히 이제 반타작 나가는 그런 상황,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기온이 상승하니까 이제 농산물의 재배 적지가 계속 바뀌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장목도 바뀌고 적지도 바뀌고. 한라봉 같은 경우도 저도 좀 찾아보니까 전국 김제까지 이제 양평까지 그렇죠. 사과 같은 경우는 막 어디 경기 포천까지도 지금 올라가서 지금 재배하고 있고 뭐 이런 경우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많이 바뀌는 거죠. 사실상 그런 거 보면은 또 제주 지역에서도 좀 그 열대 과일 재배하는 농가들 좀 늘고 있는 것 이런 것 현상도 거의 뭐 같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팀장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조합원들 중에 생산자들도 있잖아요. 그 이제 생산자분들한테도 좀 이런 얘기 좀 들으시는 내용도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조합원들하고 생산자들하고 동용교류를 하다 보면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작물 재배에 되게 어려움이 많다고 하고 아까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재배지가 이제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수 생산자를 만나봤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과수가 얼마 안 열려가지고 원래 과수 같은 경우 감귤류 같은 경우는 매년 폐가리를 하잖아요. 전년도가 이를더 덜 열리거나 그러면 다음에는 풍작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기후변화 이상으로 인해 징후로 인해 가지고 원래 2022년도 원래 2월 평균이 한 4도씨 정도로 그렇게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최저 평균이. 그래서 이게 5도씨를 초과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게 감귤꽃을 열매를 맺는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다고 그런 얘기 잠깐 듣긴 했어요. 그래서 전년도보다도 더 지금 꽃이 맺히지 않아서 원래는 전년도 출하량보다 더 감귤이 줄어들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생산자님들도 기후변화 때문에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 그 기후변화는 저희 농업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양 쪽에 더 많이 1차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타 지역에 있는 생산자님도 이제 꼬막 생산도 같이 경험하고 계시는데 매년 이제 그 꼬막을 파종할 때마다 꼬막의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저도 잠깐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 기후 변화는 농업과 해양과 다 같이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런 이상 기후 징후분이 나타남에 따라서 이제 대부분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생산량에 있어서의 문제라든지 품종의 변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기존의 그 농업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 구조에서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변화의 지점에서 어려운 점들이 발생하는데 그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그 단기간에서의 기온 변동폭이 큰 문제는 생산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종했는데 망가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산하는 그 기술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어떤 변화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좀 두 개는 좀 크게 놓고 보면 영향이 굉장히 다른 측면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일종의 기후 변화에서의 국경선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경선이 아니라 온도가 국경선이더라고요. 특히 해양에서는 온도가 그 생물 쪽이 사는 영역을 표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변화되는 지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게 기후변화에 대한 게 대응의 어떤 원인, 그 출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농업 생산량은 기후변화 따라서 좀 이제 감소하는 추세 아닐까요? 네. 기후변화에 따라서 저희 생산자님들도 매년 그
농작물 수확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처럼 이제 아까 말씀했지만 뭐 이제 경작의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요즘 기후 이 시대에 맞게 가지고 약간씩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것도 약간 이제 고려를 하시는 점도 있고, 기존처럼 예를 들어 작물을 심었거나 파종을 하려면 그만큼의 수확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도 보면은 이제 장마, 예를 들어 봄에 보면 고사리 장마가 있는데, 고사리 장마가 예전에는 비가 뭐 계속 와가지고 고사리 장마라고 불렀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고사리 장마가 아니고 그냥 마른 장마로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농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병해충과 관련해서도 이게 늘고 있다는데, 혹시 예전에는 좀 없었던 이런 그런 방제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추가되는 이런 좀 그런 병해충들이 좀 보고되는 게 있나요? 그 병해충은 저기 이렇게 기후 위기란 말이 나올 때부터 이렇게 병해충이 약간 그 변화가 시작했는데, 그 뭐 병균에서부터 충까지 그 변화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요즘에 온도가 급상승하면 할수록 그게 더 심해지고, 그래서 이게 그전에는 약간의 저희 유기농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생태계를 이제 구축해서 서로 내성도 생기고 서로 이제 자기 스스로 견딜 수 있는 어떤 자격 능력을 갖추게끔 우리가 이제 유기농을 키우다 보면 환경에 적응하겠지 하고 딱 좀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그 정말 못 보던 이제 벌레들이 이제 딱 달라붙으면서 그게 처음에는 소량으로 번지게 되는데, 이제는 갑자기 증식이 엄청나게 빨라져서 그걸로 뭐 방치할 틈도 없이 그냥 이제 할 때도 있고, 뭐 병균도 그렇고, 균도 뭐 어느 싹 쓸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좀 위기고요. 이게 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경제성이. 왜냐하면 2년에 한 번씩 수확을 해서 2년 두 배로 나눠 보면은 그러네요. 수익이 반으로 줄어드는 순간 이게 소득이 없는데, 이제 농업인들은 다른 대책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할 수밖에 없어서, 어떤 분들은 그냥 나무 과수원을 팔아버려서 그 판 곳에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다 건축하고, 그래서 지금 농지 면적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이게 소득이 되면은 유지하는데 소득이 안 되다 보니까 판매를 이제 그 농지를 팔아버리고 거기에 건물이 들어오고 하면 이제 이런 기후 재앙을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 농민관리선언에 보면 농지 수탈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나오는데, 이 농지 수탈에서 그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좀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공장식 그 농업 공장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식량의 생산량, 먹거리의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대규모의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라든지 시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자본주의적인 어떤 경제 구조를 통해 가지고 농가들이 그것을 운영하거나 농가들이 그 속에서 이익을 얻어서 소득을 창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자본에 의해서 대규모로 공장이 건설이 되고, 이 공장은 어디다 건설이 되냐면 식량 생산할 거니까 농지에 사자. 그러면 농민들부터 농지를 구매를 해서 정당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농지들이 수탈을 내고 그 농지들을 모아서 대규모 농장, 요새 뭐 그런 회사들이 몇 생겼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농업 자체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농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구조, 그 다음에 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소득이랄까, 이런 구조의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게 개인적인 경험인데 그렇게 해서 공장에서 생산해서 나온 게 진짜 맛이 없어요. 향이 없어. 에너지가 없죠. 에너지도 없고, 그러니까 향이 없어요. 상추도 향이 없어. 단기간에 이제 수확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농작물에서 진짜 저도 과수농사를 하는데, 과수농사도 귤이 다 그 농작물마다 다 그러잖아요. 그건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미네랄 성분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통의 그 성분만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귤이 너무 단맛만 나요.
옛날에 형아들 말이. 그런데 귤은 원래 뭐냐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맛이 섞이고 그 안에서 농장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맛이 있거든요. 새콤달콤해. 네, 새콤달콤도 있고 여기는 향이 이렇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이게 귤만 그런 게 아니라 상추도 뭐든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이 제공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미네랄, 아주 국세감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인간들이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만 제공되면서 식량이 대량 생산으로 되고 있지만 오히려 소득 구조를 더 불평등하게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식량의 질, 먹거리의 질 자체를 굉장히 저하시키는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다. 아니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이게 좀 나중에 얘기할 부분이 모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귤이나 노지 밭작물들이 수확이 줄어들면서 이제 외지인들한테 그 팔아버리게 농지를 팔아버리고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정말 이렇게 하면 이제 좀 1차 그 생산에 1차 생산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이제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제주도에 그 녹지 면적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 줄어드는데 지금 그거를 이제 농업인들이 새로운 뭐 자원을 창출해서 뭔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제주도청이나 이런 정책에서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팔면 아까 같이 자본가들이 그 농장을 사서 이제 카페를 만든다든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이제 농업 용지가 아닌 그냥 단순하게 관광 용지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것들에 대한 이제 제주도 전체적인 녹지 면적도 줄어들고 또 탄소를 소비하는 그런 기능들도 계속 상실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주체는 농업인이 아니고 자본가가 주체돼요. 그래서 제주도가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어요. 농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제주도 같은 경우. 네, 저희 그렇죠.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은 사실 이게 기후 변화라는 게 이제 장기간의 어떤 기후가 이제 그 변화하는 현상인데 사실 농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의 영향, 또 토양의 영향, 또 이제 이런 그런 생물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잖아요, 농업이. 근데 이제 기후 변화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굉장히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군의 대표적인 게 이제 농업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좀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런 뭐 생산량의 감소는 이제 또 이제 농민들의 어떤 그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또 그게 곧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이제 농지가 결국에는 이제 형질 변경에서 다른 개발용도로 사용하는 그 사이에 자본이 개입해가지고 또 이제 그런 횡포도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런 기후 변화와 다 연결고리를 좀 갖고 있는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제주도 녹지가 점점 줄어드는 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기후 변화에 따른 이제 농업의 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 또 한편에서는 또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이제 농업 적응 대책들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런데 좀 국가 차원에서라든지 아니면은 그 제주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농업과 관련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뭐 이제 그런 대응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농업 정책 관련해서 그런 게 좀 이제 있나요? 좀 평가를 해보실 때 우리나라의 어떤 그 농업 정책 기후 변화 대응 전략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올 초에 그 제주농업기술원 이제 거기 대표 원장님들하고도 이제 간담회를 했었고, 또 환경과하고 이제 환경농업과하고도 이제 간담회를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없어요. 마스터 플랜은 이제 없는데 되게 고민은 하는 것 같아요.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른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제주도 친환경농업협회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게 뭐냐면 외국 선진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지만은 외국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안 하고 유기농업이라든가 유기환경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의 분야를 확실하게 딱 이제 개념을 잡았죠. 유기농업이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GAP도 친환경이고 무농약도 친환경이고 유기농업도 친환경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그게 세 개로 나눠주다 보니까
그 정책을 환경농업 위주로 정책을 못 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도에서도 친환경 농업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유기농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GAP, 그러니까 농약 비료 다 뿌리는 GAP에도 유기질비로 이제 지원하는 거에서도 저기 환경 친환경업을 육성하는 거다.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이 외국에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친환경 이제 환경 농업을 이제는 육성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 선진국에서는 저탄소 녹색 성장 산업의 농업 분야에선 유일하게 유기농업만 인정이 됐어요. 그 일반 관행 농업은 탄소 농업이 아니에요. 거기는 탄소를 엄청나게 소비하는 이제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유기농업은 기본적으로 초생 대비해서부터 엄청나게 이제 그 작물들을 유지하는 이제 그 노력을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저탄소 녹색 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그 국가적으로 지원하시는 기반도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어정쩡하게 나눠진 GAP, 무농약, 유기농업을 이거를 저는 빨리 유기농업 하나로 통합시켜서 완전히 환경농업을 만들고, 그리고 뭐 제주발전연구원 같은 지속가능 이제 그런 연구원에서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 제주도에 우리는 정말 제주도가 이걸 선점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제주도 유기농 농장을 표준화 모델을 이제 연구 용역을 해서 이 과수원, 뭐 감귤 과수원에 있면은 탄소 소비량이 뭐 감귤 몇 그루 있을 때, 그리고 초생 이제 풀 종류가 몇 종류 있을 때 탄소 소비를 얼마 몇 톤 한다. 그리고 뭐 농약 비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정말 탄소 소모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거를 총량화 시켜서 이제 2025년 넘어오면 이제 유럽에서 탄소세 이제 적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한테 그 탄소를 팔아서 유기농 농민들한테는 탄소 직불금을 지불하게끔. 그래서 이제 정말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특히 제주도의 그 유기농 농장에 정말 방풍수는 어떤 나무 몇 그루 심고 몇 평당, 그리고 귤나무는 몇 개 심고 초생은 풀 종류는 몇 종류 이상 딱 그렇게 만드는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탄소 직불금을 빨리 받아서 유기농 농업인들이 지속 가능하게끔 소득을 올리게끔 하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 우리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 전체 좀 농업을 뭐 100으로 봤을 때 이런 순수하게 지금 유기농으로 좀 하는 정도의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한 3.5%에서 4%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농약까지 합치면 한 7, 8%는 되는데 이게 이제 무농약도 정말 환경적인 개념을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수입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좀 신뢰가 안 가죠. 그래서 빨리 이분들을 정말 교육시켜서 유기농업으로 빨리 이제 전환을 시킨 다음에 완전히 환경적인 이제 철학이나 가치를 추구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직불금이든 뭐 국가 예산에서 환경 보전금을 직불금으로 지불해서 국민들한테 다하게 좀 지급을 해야 되고. 덧붙여서 말하면 저희는 소비자 생활의 공정이잖아요. 아까 대표님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이 생산자분들한테는 또 그런 게 중요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아까 그 GAP도 말씀해 주셨지만 GAP가 유기농, 무농약 그 인증 마크가 똑같은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게 되게 헷갈려서도 GAP도 다 유기농인 줄 알고 무조건 GAP가 더 좋다고. 네, 좋다고 이렇게 그리고 그런 걸 워낙 이제 기관에서든 이런 데서 계속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는 GAP를 통해서 우수 농산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일반 이제 시민이나 소비자 같은 경우는 그것도 다 친환경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생협에서는 이제 조합원들한테 이제 교육을 이제 그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국은 제주 도민들한테 이렇게 그 유기농 친환경에 대한 그런 교육에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런 교육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생산지에서는 열심히 그렇게 유기농 농사를 짓지만 소비자들이 정작 생산물을 소비하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데 네. 소비자들은 아무런 인식 없이 그 물품을 사 먹는다면 이거는 분명히 유기농업으로서의 그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단순한 대로 그 일반 관행에서는 이게 그 밑에 저 바닥에 타일을 깔아서 물을 공급을 안 시켜서 스트레스를 준 다음에 당도를 높여서 그거를 되게 고가로 이제 그 납품을 하는데 그 유기농 이제 친환경 농산물은 가격 차이가 없어요. 이게. 네. 이게 뭐 유기농 1년이든 유기농 20년이든 가격 차이가 없다 보니까 이 품질에 대한 품질 어떤 완성에 대한 의지가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이게 되게 그걸 빨리 전환하려고 이렇게 6차 산업으로 이제 돌렸는데 이제 소비자한테 그 가치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설득시키면은 굉장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가능한데 지금 우리는 그 시장을 못 만들고 그냥 똑같이 유기농 친환경이라고 하다 보면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그 환경 농업을 위해서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건데 이거는 소득을 그냥 수입을 위해서 농사 짓다 보니까 환경은 되게 뒷전으로 물려놨어요.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어서 이게 저탄소 녹색 산업이 그 유기농업이 그 되게 선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들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 유기농과 관련해서 유기농업 같은 경우 좀 우리가 어쨌든 기후변화를 주제로 좀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기존의 어떤 관행농업하고 유기농업하고 비교했을 때 요 그 탄소 배출이라고 해야 되나? 그 에너지 사용 이거 어느 정도 그게 크게 차이가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외국에서는 이제 거기 친환경 농업 이제 그 유기농업하고 일반 관행농업하고 탄소 소모량을 이제 했더니 그런 거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때문에 이제 녹색 성장 산업의 농업 분야에서는 유기농업이 선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관행농업은 네. 이제 탄소를 더 배출하는 산업. 네. 그 왜냐면 화학비료에서 공장에서부터 엄청나게 만들고 네. 그걸 또 뿌리면은 그 토양에 미생물 그게 분해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소모하고 또 이제 풀을 이제 제초제 뿌려버리니까 탄소 소모가 안 되거든요. 이산화탄소가 이제 거기서 소모가 이제 안 되고 계속 배출만 돼요. 가스만 계속 배출되고. 근데 유기농업은 풀을 기본적으로 천연제를 하다 보니까 탄소 흡수원 기능도 하는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빨아들이죠. 그러니까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 탄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이 좀 있긴 있는데 일단은 그 농가 소득 관련해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전환하자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농업의 생산 방식이나 기술들이 그 친환경적인, 그러니까 생태의 원리를 따라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선택하지 않고 그 친환경적인 아주 뭐 건강한 생산 먹거리도 생산하는데 왜 이걸 안 할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를 들면 엊그저께도 이제 풀치다가 내려오고 그러고 있는데 비용이 달라요. 제초제를 치면은 저희 밭에 한 3,500 뭐 좀 넘어가긴 하는데 제초제를 치면 1년에 한 3번? 뭐 적게 친다고 하면 2번 정도 치는데 그러면 또 복잡해져요. 3번 친다고 하는데 한 번 치면은 한 20에서 한 30만 원 정도의 제초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하루 일당 한 뭐 10만 원 대충 잡고 하면 대략 한 7, 80만 원 정도면은 1년에 제초제가 가능해요. 예, 3,500평이. 근데 만약에 이걸 사람으로 친다고 하면 한 번 제초를 하는데 풀 할 때마다 치는 데니까요. 요새 인력으로 따지면은 하루당 한 사람 인건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거를 한 4일, 5일을 해야 돼요. 그럼 한 번 치는 데만 거의 벌써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게 한 3, 4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어떤 농업 기술을 사용하고자 할 때 실제적으로 생산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비용을 많이 쓰게 되면 실제로 그 생산된 걸 가지고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럼 보장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달라졌으니까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탄소의 배출량과 그걸 소모해가 없앨 수 있는 기능들을 어떤 기회적인 비용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농민들, 그러니까 유기농업으로
농사를 짓더라도 이 농업 기술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자기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소득 보장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가 이게 좀 논쟁적이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농가 소득에 대한 보장, 농민수당 같은 것들. 이게 이 농민수당은 또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기후 위기로 생산량이 계속 줄어드는데 저탄소의 어떤 방식으로서 식량을 증산할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농지 수탈이라든지 이런 자본 폐해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농민들이 농사를 계속 친환경으로 지을 수 있게끔 보장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사람들의 식량권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식량과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질적으로 좋게 보장해 주는데 문제는 국가도 이걸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비용의 문제를 단순하게 지금 시장주의적인 문제의 비용 계산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산업으로서의 기회적인 비용들도 계산을 해서 농가들이 그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농가 소득이 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이걸 매매하는 걸로 통해 가지고 기업의 탄소를 좀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데 돈 주면 쓰레기 다 치워가더라.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계치가 있고 돈으로 해결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그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생산 방식에 있어서의 저탄소 생산 방식을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이 탄소가 굉장히 적게 드린 방식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런 그 소비의 방식들도 조금 바꿔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들이 조금 좀 심도 깊게 고안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심각하게 나가서는 농촌이 가지고 있는 식량권과 국민들의 생명권도 보장할 수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경제적 비용으로 계산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들다. 네. 사람들이 뭐 유기농은 좋은 줄 알죠. 국민의 어떤 식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농민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어떤 그 소득 보장과 연계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이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지역이나 이 사회의 사람들이 먹고 생존할 수 있는 기본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지 이걸 산업 구조의 한 측면으로서 경쟁으로 팍 돌려버리면은 그냥 비행기로 갖다가 농약 딱 뿌려버리고 대량 생산하면 그럼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말씀하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정부의 이 개입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크게 들어가야 되는 좋은 방식은 아닌데 유럽의 지금 농업 분야들을 시찰을 좀 하는 연구 결과들을 좀 보니까 뭐냐면 농업인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해요. 자격을 부여하고 70세인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은퇴 연령이 되면 농업에서 은퇴를 해야 돼요. 그 대신에 이 사람이 농업인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정부가 제시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제 농수 축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그 농수 축산의 모습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디자인이 잘 된 친환경적으로 잘 디자인되면 이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현실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과 같은 방식에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후 위기라고 하는 우리가 통제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건 강제되는 수밖에 거의 없다. 근데 저는 좀 그 소장님의 말씀이 뭐 일면 이제 타당해 보이긴 하는데 그게 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정책에 있어서 이제 정부가 이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그런 최소한의 기본 소득을 이제 준다든지 뭐 이런 게 그냥 뭐 지금처럼 뭐 재난지원금 정도 아니면 지금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농민수당 1년에 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주는데 그거는 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농업 분야에 대한 그 희생을 담보로 그 노동자 임금들을 낮추는 방식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농업 경제학에서는 농민 수탈의 개념으로 쓰이는데
이런 구조들을 지금 당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확 바꾸기는 힘들더라도 경제 구조를 그런 방향의 지향점을 놓고 계속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농업 구조 자체가 아까 이제 전반적으로 다 유기농업으로 전환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지금처럼 그 농민수당 한다고 해서 한 달 용돈도 안 되는 제한되는 돈으로 이렇게 하고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 지향점이 그런 방향성을 향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유기농업으로 이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 저기 결론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지향점으로 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좀 접근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 좀 정부나 지자체가 좀 이제 요 기후위기 현 상황에서 농업을 좀 이제 농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아니면 좀 농민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뭐가 필요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뭐 제안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뒤에 가서 다루기는 하겠지만 네. 저는 그 먹거리 대응 정책 평가에 대해서 잠깐 네. 조사를 해가지고 잠깐 음. 인용을 한다면 현재 농업에서는 농촌 발전 시설로 산과 바다 등 자연 생태가 파괴되고 있고 주민들은 개발 참관을 해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갈등과 분열이 생기면서 이제 마을 공동체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농민들이 농지에서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농민에 대한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또 그리고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공공농업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농업에 대해서 이제 그 국민 사회 전체 이익과 공적인 이익의 목적을 기후위기 시대의 국가가 농업의 중요성을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농업의 지속성 강화를 위해서 기후위기 해결 그리고 식량 주권 우리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제 고물가도 많이 오르고 지금 그 파장이 어마하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실현 등을 찾기 위해서 이제 농민들과 함께 이런 정책들을 같이 풀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농업과 먹거리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제 식량 자금률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작년도 쌀을 예를 든다면 작년에 쌀 생산량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쌀 소비 가격이 원래 지금 2022년도 추가 쌀량이 지금까지 45년 만에 최저로 지금 가격이 하락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23%인가 전년 대비 40kg 기준 23kg 정도 떨어졌다고 얘기를 제가 듣긴 했는데 정확치는 않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듣는데 지금 작년에 쌀 소비 물량이 지금 많아서 현재 지금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외식 산업이 줄고 그리고 또 학교 급식, 공공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공급식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쌀이 엄청나게 지금 비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금방 이제 9월 말 돼 가면 이제 햅쌀이 나올 시점인데 이제 전년도 쌀 물량도 지금 넘쳐나서 올해 쌀까지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쌀 농사를 짓고 있는 이제 농민들은 그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작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쌀을 재배를 해봐야 이제 소득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농지를 팔고 또 나가는 거고. 이런 해결책 방안은 국가가 앞서서 진짜 농민들하고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공공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세우는 게 하나의 마련 아닌 기회 제공할 수 있는 마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면 생각해보면 공공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이 일종의 우리나라에서 안보하면 보통 군사 분야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분야는 경제적인 합리성,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의 특수성은 뭐냐면 식량권이에요. 이게 쌀 부분만을 따지면 그렇게 하지만 다른 작물은 자급률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그 국민들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국민이라는 말을 좀 싫어하긴 하는데요. 사람들의 식량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농업의 부분은 공공재로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특수하게 지켜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명시가 되고 그런 영역들을 좀 확대해 나가고 좀 더 정교하게 좀 설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계를 지을 수 있고.
맞는 말씀이신데 사실 현재 어떤 정부 정책은 공공농업보다는 오히려 완전 반대 아닌가요? 이제 그렇죠. 이제 농업을 거의 희생양으로 파괴. 이제 FTA도 그렇고 최근에 어떤 국제 어떤 경제 협상에서 어떤 농업이나 수산업을 가장 먼저 던져주고 이제 다른 산업을 이제 키우는 이런 정책들이어서 근데 이제 그 저기 뭐냐 그 CPTPP 예. 발언들입니다. 저희 소명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농민에서 계속 반발이 있는 거고, 저는 약간 중기적으로 좀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신형 확보에 전부 다 비상이 그렇죠. 걸린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누가 어느 나라에 어느 누가 강요하는 특정 세력이 특정 국가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기후 변화 자체가 모든 국가에다가 압력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정책 시책으로 바로 적용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해야 되겠지만 이 방향으로 준비를 좀 해놓지 않으면 좀 쉽지 않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CPTPP라든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구조로 계속 편입되어 있는 농업, 그러니까 국제 농업이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저항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농민권리선언 같은 경우에는 종자권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식량권, 그 다음에 농지권,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좀 확산시켜 나가는 게 일단은 우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뭐 선진 그 국가들의 어떤 정책들을 보면은 이제 기후 위기에 따라서 이제 식량도 하나의 안보 개념으로 맞아요. 가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 자국의 이런 농업들을 지금 보호하고 하는 정책들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저기 그 농업 정책들 많이 후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근데 우리나라의 상황만 보면 조금 좌절스러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라든지 기후 재난이 국경선을 타면서 통제되거나 발생하지 네.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여기에서 동시적으로 이 압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설득해 나가는 방식이 좀 필요해요. 어쨌든 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이긴 한데, 정치라고 하는 건 또 어떤 사람들을 설득해 가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런 인식들을 먼저 준비를 좀 해놓지 않으면 좀 나중에 좀 그걸 대응하기 쉽지 네, 않겠다.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좀 먹거리 부분인데, 사실 아까 지금 대표님도 좀 유기농 뭐 직접 농사를 하고 있고, 사실 그래서 최근에 소비자들도 지금 먹거리에 대한 그 단순히 과거에는 이게 그냥 의식주의 개념으로서의 중요성이 있지만 요새는 하나의 어떤 뭐 건강과 또 이제 그 자기의 어떤 힐링과 이제 그 결부된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먹거리라는 게 또 이제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유기농에 대한 좀 필요성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또 이제 그거에 비해서 또 이제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자본에 의한 이제 그런 농업 생산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간에 이제 짧은 기간에 이제 뭐 이제 농약이나 이제 화학비를 투자해가지고 뭐 이제 많은 양의 생산물을 거쳐가지고 이제 싸게 판매하는 이런 방식들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볼게요? 좀 팀장님이 한번 더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먹거리가 우리 환경적인 그냥 기후변화와 또 그리고 어떤 국민의 어떤 건강과 결부시켰을 때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까 앞서 말했듯이 이제 먹을거리 생산량이 감소되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가격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그리고 생산량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민들, 그러니까 조합원 시민들 안에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또 가뭄이나 홍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병해충,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해충,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격을 상승하는데 아주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서 이제 다른 나라를 보면 이제 가뭄이 심해지면서 사막화 현상이 이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흔히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말하는
흔히 말하는 기후난민 이런 이주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떠나가서 다른 곳에서 이 사람들이 정착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또 그만큼의 비용이 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많이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또 이제 그 소비 조합원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당장 근데 이분들도 저희 소비자분들도 당장 이제 본인들이 먹을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본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죠. 본인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해나가는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런 기후위기 시대의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그 사라질 수 있는 먹거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많은 고민되고 또 특히 더 취약계층들이 더 이런 기후위기 시대 먹거리 부분에서 이제 더 저조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조합원님들하고 계속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실천들을 해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인식의 개선을 이제 변화를 시키는 이런 거를 저희는 이제 활동으로 넣고 이제 해나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성 들고 실천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신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이제 한편에서는 또 이제 유기농이라는 게 이제 본인들에게 선택하고 싶은 이제 사항이지만은 또 이제 경제적인 그런 부담들, 가격적인 측면들도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격 그러니까 이게 그 물론 아까 뭐 이제 일단 생산 단가가 높겠죠 당연히 일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서 가격적인 측면들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선택폭에 있어서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을까요?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그거에 대한 대안들이 지금 뭐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6차 산업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유럽의 그 농가들의 예를 들어보면 거기도 뭐 유로존 통합되면서 이제 농가들이 다 붕괴돼요. 농업들이 다 붕괴되면서 거의 이제 농촌의 공동화까지 갈 정도였었는데 그게 이제 그 농촌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도시민들이 이제 뭐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나 뭐 피로감을 농촌에 가서 이제 힐링을 한다 하면서 농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그 농민들이 이렇게 그런 걸 준비된 것 같아요. 친환경이면서 되게 농촌 경관이 되게 이쁘고 되게 공기도 좋고 풍경도 좋고 모든 면이 이렇게 되니까 도시민들이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스테이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로컬 푸드 음식을 해먹고 거기서 스테이한 걸로 그 체류비로 농가들은 소득을 올려서 유지가 될 수 있을 정도 그런 모델이 이제 6차 산업 모델이었는데 그게 빨리 우리나라가 그 도입을 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되게 늦어요. 되게 느리고 되게 적응하기 힘들고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아까도 이제 소개할 때 치유농장을 운영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 유기농업을 하면서 아까 같이 이제 예전에는 1차 생산에만 할 때는 1차 생산의 생산가를 그 판매가를 이제 높이기 힘들었어요. 왜냐면 다 거의 일정화 돼버리니까. 근데 저는 이제 2차, 3차 이제 산업화해서 하면서 융복합 산업을 이제 지향하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저희 농장으로 방문합니다. 방문하고 힐링 프로그램 받고 거기서 저희가 음식을 직접 만들고 저희 생산물로 그리고 어떤 그 제품도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그 가격이 높아요. 높은데 그분들이 와서 저희가 하고 있는 유기농업에 대한 가치나 철학을 충분히 전해 듣고 이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가격에 대한 거부감이 없게 돼요. 그래서 그 가격을 당당하게 이걸 사야 될 거. 이제 여기서 소비자하고 저는 이제 같은 레벨로 같이 이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농가는 소비자한테 이게 낮으니까 사달라고 흡수하는 그렇게 돼버리고 그럼 소비자들은 뭐 이걸 가치 있게 보는 게 아니고 되게 그냥 좀 싸구려 같이 이제 생각해버리고 그래서
그 가치를 되게 이제 못 느끼게끔 이렇게 돼버리는데 저희는 이제 2차와 3차를 융합하면서 이제 거기에 그 치유 프로그램에서 치유 농장을 운영하면서 그 가치를 높이니까 소비자들이 그걸 인정하고 그 가격에 대한 거부감이 안 생기고 충분히 이건 이제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는 1차 생산 면적이나 생산량을 늘리려고 되게 고민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줄여서 최대한 최고의 품질, 최고의 에너지, 최고의 맛과 향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소비자한테 어떤 옵소가 아닌 당당하게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물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걸로도 충분히 어떤 이제 지속 가능한 소득이 되게끔 수익이 되게끔 되네요. 그런 그 대표님의 모델이 좀 지역에서 좀 확산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때문에 많이 이제 강의도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중소형 규모의 이제 농가들은 빨리 이제 6차 산업, 융복합 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이제 하지만은 융복합 산업을 가려면은 당장 이제 가공 시설, 가공 허가, 제조 허가, 또 체험장의 시설들 뭐 이런 것들 갖추려고 하면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유기농 농민들, 농업인들은 생산에만 하다 보니까 자본도 못 갖춰 있고 또 그런 시간 여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진입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빨리 그걸 선택하라고 해요. 왜냐면 정말 한계에 가서 그때 하려고 하면 너무 늦으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소비자들을 농장에 오게끔 해서 그 자기 가치를 최대한 높여서 그 부가소득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실행하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속에서 제주의 농업이 좀 친환경 농업으로 그러니까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고 이 농업과 이제 융복합 복합 산업으로 해서 6차 산업과 연계된 그러니까 농촌에서 이제 이런 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같이 이제 그런 이 관광과 관련된 같이 직접 연계된 활동들을 할 수 있다면은 농가에서 충분히 그런 기존의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단순한 이제 1차 산업으로서의 이런 농업이 아니라 좀 더 이제 그 지금 대표님이 하고 있는 방식의 이제 그런 쪽에 좀 발전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주도가 그 최적의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우리가 육지하고 바다로 떨어져 있어서 이제 농수산물을 갖고 싣고 가려면은 뭐 도선료에서부터 택배비 이런 어떤 굉장히 푸드마일리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탄소 발생도 엄청 많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로컬 푸드가 하기 좋은 곳이 제주도. 왜냐면 한 해 관광객이 1,500만 명 이상 오니까 소비자들이 그만큼 소비량이 있다는 거는 거의 수도권 그 소비량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주도에 식당분들이 있고 원재료를 다 육지에서 갖고 있어요.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모순된. 그러니까 저는 빨리 제주도 도정이 빨리 계약 재배해서 제주도에 내 있는 뭐 맛집이나 뭐 식당들 다 이런 데이터 짜서 여기서 생산하는 것들을 써서 했을 때 세금 뭐 감면이라든가 이런 제외를 해서 최대한 푸드 관리도 줄이고 제주도의 그 생산물이 굳이 육지 안 가도 여기서도 최소한 한 30-40% 이상의 소비가 될 정도의 그런 어떤 이제 그런 파운드를 쾌파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충분히 활용해서 이제 제주도 농민들을 이제 유기농업으로 빨리 전환시켜서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이제 유기농 농가들이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바꿔야 되죠. 이제는 한 군데 막 5,000평 양배추 뭐 2-3,000평 짓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그거는 이제 원래 유기농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작물들을 이제 해줘야 그 생태계가 이제 복원이 돼서 토양 미생물 이런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지금은 유기농업이 이런 잘못 전달되다 보니까 생산량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생태계에 대한 이제 고민이 없어. 생태 복원이라든가 그래서 빨리 다품종 소량을 생산해서 각 품종마다 이제 생존하는
벌레, 곤충, 뭐 풀 다 다르고 미생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밭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가 구성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로컬 푸드로 정말 그 지역에서 팔 수 있는 되게 그 캐파가 굉장히 커져요. 네. 왜냐면 품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광객들도 와서 여러 가지 품종도 하고 또 그걸 식당으로 납품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데, 그런 여건들이 빨리 제주도가 좀 빨리 변화가 돼서 그게 좀 정부 그러니까 제주도의 어떤 정책으로 네. 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1차 산업 농업 부서의 정책 따로 이제 관광 부서 정책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만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좀 그게 좀 연결이 되면은 좀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 그 농업에 대해서 아까 중요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융복합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그 산업적인 특성들을 좀 합쳐지면서 좀 부수적인 효과를 내자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기본적으로 농가 소득을 보장하거나 농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보장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세금으로만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실제로 국내의 농산물 가격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실제로 파는 가격이 너무 낮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생산비도 다 못 되는 형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동력으로 거의 다 자기 급여로 거의 다 견디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이제 후방 산업들도 부수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래서 저는 이 후진적인 그 농업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은 좀 저가에 받고 파는 사람들은 제값에 좀 받을 수 있는 중간에 지금 유통구조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통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가들의 좀 분석이 필요할 텐데, 그거를 좀 개선을 해서 그 갭을 좀 줄여가지고 농민들은 좀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은 조금 그래도 질 좋은 농산물들을 적정한 가격에 좀 제공받을 수 있는 구조 쪽으로 정책이 좀 부사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유기농을 계속 확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코 프렌들리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받아들여라가 아니라 강제해야 되는 거예요. 기후변화가 우리가 원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생산해 놓는데 판매처가 적당치 않으니까 팔 때를 못 찾아서 버리는 것도 많고 그런 게 많거든요. 저도 직접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니까. 그래서 공공에서 사회의 보장과 그 다음에 그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 취약계층들 같은 경우는 질 좋은 식량들을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그 소비처라든지 그걸 판매할 수 있는 이 판매 공간, 이거를 의도적으로라도 좀 확대를 좀 해줘야죠. 그래서 어떤 공공급식가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좀 나름대로 굉장히 곤란했었는데, 이 감귤뿐만이 아니라 유기로 생산된 것이 공공에서 우선적으로 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유기농산물한테도 직접적으로 소득 보장을 안 해주더라도 나름대로 거기에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걸 유기농으로 생산했다니까 이거는 판매가 보장되더라 라고 하는 이 인식이라든지 그 시그널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점들이 조금 더 정책적으로 좀 더 아주 강제적으로 좀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농민들도 유기농 쪽으로 좀 더 유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원래 1시간에 끝나려고 했는데 이제 뭐 한 2시간에도 이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들이 너무 이제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신 것 같은데, 조금 정리해 보면 일단 이제 하나의 대책으로서 이제 제주 지역으로 한정해 볼게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농업의 어떤 그런 전환, 유기농업으로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뭐 다 동의하시는 부분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했던 그런 방법들도 이제 더 고민해야 될 텐데, 일단 뭐 지금 공공에서 소비를 좀 이제 의무화하면서 좀 이런 부분들 좀 더 촉진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 유통 구조의 어떤 개선, 이런 부분들 사실 이 유통의 문제는 사실 뭐 지역에서 좀 계속 만연된 고질적인 문제여서 사실 이 부분은 좀 빨리 그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유통 구조도 아까 얘기했던 공공농업의 관점에서 개선이 돼야 되지, 지금처럼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하면 답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들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친환경 농업을 하더라도 생산물이
친환경 농산물도 깨끗해야 된다고 막 생각하시는 분들 여전히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못생긴 거, 못난이 그런 거는 못난이 상품으로 해서 이렇게 출하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이제 소비자들도 인식의 변화가 생겨서 아 네. 못생겨도 이거는 괜찮은 농산물이야,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야 이런 인식의 변화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사실 저도 이제 귤라면은 당도가 높으면 무조건 저기 최고다 생각했는데 사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게 아니네요. 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연스럽게 이 결과가 맺어야 이게 맛이 있고 이렇게 자연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요새 맛 평가할 때 그런 거잖아요. 아 달고 맛있구나가 아니라 음. 옛날 맛 난다. 네. 옛날 맛 그리고 향이 난다 안 예. 난다 이게 좀 기분이 좀 변화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주 친환경농업협회 그 부회장을 있으면서 이게 그 친환경농업이 그 일단 패러다임이 되게 혼돈이 돼서 빨리 이거를 유기농업으로 통합시키고 이제 뭐 이런 예산 뭐 친환경 지원 예산들도 다 유기농업으로 집중하게끔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도 말했지만 GAP도 그냥 친환경 농업이고 그냥 관행인데 유기질비로 쓰면은 그것도 친환경 농업 지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분리되다 보니까 뭐 가서 도청 담당자한테 얘기하는 친환경 예산 엄청 쓴다고 합니다. 엄청 쓴다고. 근데 정말 유기농업으로 들어간 거는 거의 한 20,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다 쏠다 보니까 이게 집중이 안 돼서 이게 커지지도 않고 지금 친환경 농업인들은 정말 힘들게 버티고 진짜 지금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는데 이것들을 정말 유럽의 농업 선진국들을 보면 아까도 뭐 농업 자격증에서부터 이제 국가적인 뭐 직불금 그리고 이런 지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뭐 되게 왜곡돼 있는데 외국이 더 많이 주는데 우리는 일반 농업인들하고 관련농업인의 이런 표심 표 때문에 그 정치인들이 이걸 다 분산시켜버려요. 그렇게 해서 유기농업이 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되게 잃어버려요. 그래서 또 그렇고 일단 정말 제주도가 이게 뭐 몇 년 전에 뭐 환경 시범도도 선포했었고 했는데 전혀 환경적이지 않은 섬이 돼버렸는데 이제 앞으로 정말 이 환경하고 제주도는 앞으로 굉장히 정말 불가분의 관계가 될 건데 지금 이렇게 개발 위주로 가버리면은 정말 모든 게 다 서로 망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농업적으로 농업인들도 계속 지금 농업을 포기하고 농지를 팔아버리고 이렇게 말고 이걸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아까처럼 뭐 6차 산업형 융복합 산업도 있고 또 직불금 제도 있고 또 이런 외적으로 이제는 이제 환경 농업은 정말 환경 컨셉하고 완전히 맞게끔 이제 키워져요. 그러면 정말 그 농장 안에 뭐 건물 있으면 태양광 다 지원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탄소세 앞으로 이제 또 저탄소 기능을 이제 더 선도를 하게 해서 이제 탄소 직불금도 받게끔 하고 또 이제 1,500만 관광객을 이제는 정말 한 800만 정도는 농촌으로 가게끔 해요. 농촌 관광으로. 농촌 관광으로 와서 거기가 로컬푸드 먹고 거기 소비하고 돈을 로컬 지역에 쓰게끔 그리고 뭐 파머스 마켓이라든가 해서 정말 직거래 장터도 하고 해서 푸드 마일리지도 줄이면서 제주도 농업인들이 만든 농산물들이 정말 이제 가치 있게끔 팔릴 수 있게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게 사실 관광의 변화도 너무 이제 좀 질적인 관광으로 가자라고 하면서도 사실 이게 제대로 안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좀 적용이 되면은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조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좀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지금 뭐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오늘 좀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기후 변화가 이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큰 직접적인 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관심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이 농업에 대한 뭐 지원이나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지면서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되겠고, 특히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청정한 이미지 또 환경적인 가치를 높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더욱더 이제 농업에 대한 정책적인 이제 변화나 이제 그런 좀 지원들이 좀 남다르게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좋은 얘기 말씀을 해주셨고요. 끝으로 그래도 이제 꼭 이 얘기는 좀 하고 싶다라고 좀 하시는 내용이 있으면은 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좀 소장님께서 저는 그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이용되거나 개발될 수는 있지만 그 환경 자체가 사라지면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관가하는 부분이 기후 위기를 통해서 제주 환경에 대한 위협이 초래가 된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기서 벌어먹고 살 터전, 땅, 기본 가치, 아주 근원적인 부분들을 잃게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고 가꾸는 것, 그다음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소재, 원인으로서의 환경을 지키는 것, 그다음에 환경을 지키는 그런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향후의 제주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발을 통해서 자본의 증식이 문제가, 그러니까 돈이나 화폐의 증식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 시스템에 대해서의 가장 근원적인 환경의 중요성, 이 부분들을 깨달아야 되고 그 환경을 어떻게 잘 가꾸면서 우리는 살아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거의 그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 올 봄의 폭염, 그 가뭄을 통해서 정말 기후 위기하고 기후 재앙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 그래도 어떤 그 인류학적인 그 본능으로 이렇게 경제를 찾다 보니까 계속 개발 위주의, 자본 위주의 그렇게 흘러가긴 되는데, 정말 이제는 정말 그런 우리 국민의 한 50%라도 정말 이게 기후 이런 재앙에 대한 정말 대비에 대한 정말 뼈저린 통찰을 통해서 어떤 실천적인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대중교통하고 또 자전거나 이런 이륜차, 엔진형 그런 것들에 대한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돼야 되고, 또 뭐 해양도 보시면 뭐 농업에서 지금 기후 온도 상승 때문에 뭐 백화 현상이 나타나고 하지만은 그게 다 이제 이 육지부에서 이제 고과 영양을 통한 비료 과 사용을 통해서 그것들이 다 내려가니까 되게 농도들이 높아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해양 그 생태계도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는 이제 해양 문제, 또 모든 이제 녹지 뭐 이런 다 연결해서 이렇게 그 기후 재앙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는 저도 이제 정말 일주도로나 어디 빈 공간에 있으면 거의 이제 나무 식재를 해야 되고 이제 정말 제주형에 맞는 제주 수종을 선정을 해서 정말 빈 공간은 거의 다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뭐 야자수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뭐 최대한 심으면 좋겠고, 그런 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는 이제 저는 이제 그 지수관협의하고 그 산명동의 생태 텃밭을 같이 운영하면서 그 생태 텃밭도 유기농업 이제 친환경으로 이제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그 생태 텃밭에 참석하는 회원들이 각자 집에서 생산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와서 저기가 퇴비 제조 통을 이제 같이 제가 궁금했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 협회에서. 그래서 그 음식물들을 퇴비화 만들면서 그 음식물들이 어떤 제주도 뭐 음식물 처리장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에서부터 분리 처리 과정에서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는데, 그런 소규모라도 그렇게 탄소 배출할 수, 이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시켜서 자원화하는 시설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해양에서 나오는 그 괭생이 모자반을 가지고 이걸 퇴비화 만들어서 저 주위에 있는 친환경 농업인들하고 같이 이제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원 재활용들을 지역 내에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만들고, 네. 또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 생태 텃밭 유기농으로 네. 운영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네.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학생들이 빨리 바뀌어서 그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네. 우리 대표님은 또 이제 따로 시간 내서 우리 좀 이 농업과 관련해서 이제 강연을 한 번 더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하고 싶은 얘기 더 들려주고 싶은 얘기도 많을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도 우리 네, 팀장님. 저는 앞에 두 분께서 제주도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를 하고요. 저는 지금 제주도의 농업 농촌에 이제 고령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수화 문제가 심각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제 제주도의 농업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청년 농업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 농업인 육성이 그 지역에 처해 있는 환경의 여건에 맞는 그런 지역 농업을 실제로 해보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농장이 청년 농업인 육성 농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탄소 투입을 해서 이제 농업의 방식이 개선되거나, 그리고 뭐 농지 친환경, 그리고 인력 선순환 구조, 그리고 농촌에 지금 농촌을 이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려면 인력이 떠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지라든지 그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이제 어른들도 같이 모셔 살 수 있는 요양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얘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뭐 제주도가 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많은 환경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모두가 이제 제주의 또 환경 변화에 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심 속에서 우리가 이런 농업 부분에 있어서도 제주가 좀 가야 될 방향, 올바른 방향들을, 새로운 좀 좋은 모델들을 좀 만들어내고 이게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면은 오히려 좀 우리 뭐 제주뿐만 아니라 더 넓게 이제 이런 뭐 긍정적인 성공적인 사례들이 좀 적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그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준비한 이제 탄소 중립 시민 참여 라운드 테이블 3차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